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8월달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8월달에 있었던 주요 AI 소식들 정리해봤어요. 구글에서 지니3라고 하는 새로운 월드 모델을 내놨습니다.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그냥 장면이 아니라 3개, 3차원 3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렇게 프롬프트 입력하면은 여러 장면이 나오고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어디로 이동하면 미리 만들어진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3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메타버스라든지 곳곳에서 쓸 수가 있겠죠. 또 월드 메모리라는 기능으로 이전에 했던 동작과 장면을 최대 몇 분 동안 기억한다고 해요. 저렇게 내가 페인트 칠을 하고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또 페인트 칠을 하고 이전의 장소로 시선을 옮기게 되면은 칠했던 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프롬프트 입력으로 다양한 물체, 이벤트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치킨 복장 입은 남성, 제트스키, 하늘에서 용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게 추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자연탐구, 역사 교육, 로봇 시뮬레이션 등에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에도 사실 지니2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2에 비해서 해상도가 높아졌고 원래 실시간 상호작용이 안 됐었는데 가능해졌다. 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훈련 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세계를 구축한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가상공간 안에서 물건과 위치를 인식하고 이동하고 상호작용 가능하게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훈련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GI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려면 다양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필요할 텐데 이 지니와 같은 월드 시뮬레이터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한계점도 많다고 해요.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 다른 에이전트와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아직까지 어렵고요. 실제 위치 파악의 정확성이 아쉽고 복잡한 텍스트 생성은 안 되고요. 메모리 지속 시간도 몇 분이 아니라 더욱더 늘려야겠죠. 자, 이것보다도 더 우리 일상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제미나이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이미지 편집 기능입니다. 원래 나노 바나나라고 해가지고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제미나이에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올린 다음에 저렇게 투사 복장으로 바꾸거나 예술가 90년대 시트콤 스타일로도 바꿔주고요. 그리고 두 물체를 섞어서 여성이 강아지를 안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놀라운 점 일관성 유지가 이제는 제대로 된다라는 거. 자, 심지어 공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벽지를 다른 색으로 칠해라 아니면 가구를 놓아가지고 인테리어를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비의 모양을 가지고 드레스 무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걸 살려서 해줄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부츠 같은 거 디자인할 때도 굉장히 디자인 시안을 얻을 때 좋을 것 같죠? 저도 이제 제미나이 유료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해봤는데 손흥민 선수 사진을 넣고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모습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일관성 유지가 제대로 되더라. 선수들 팀 이적 기사 날 때마다 이제 기자분들이 합성하시기가 너무나 편해지셨을 것 같고 제 사진으로 해봤어요. 제 사진과 강아지 사진 넣고 안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제 얼굴 그리고 저의 곱슬머리 이거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챗GPT에서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잖아요. 근데 제미나이에서는 진짜 제대로 나의 얼굴을 구현해준다. 자, 저것도 테스트 해봤어요. 빈 공간 찾아가지고 가구들을 이쪽 저쪽에 놓아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살려서 해주니까 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고요. 광고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너무 높죠. 제가 챗GPT로 가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새로 나온 넥소 수소차, 경복궁 야간 이미지를 넣고 광고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거는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잘 되고 있기는 해요. 지금도 이렇기 때문에 벌써 3년 뒤, 5년 뒤가 되게 된다면은 모델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제대로 만든 제품 사진 찍어가지고 가상 모델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에스파 카리나의 사진과 SK2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합성을 시도해봤어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해봤는데 여기에 접속해서 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지금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가짜 합성 광고 사진들 역시도 돌아다닐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다. 자, 이렇게 활용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영상에도 들어가는데요. 런웨이에서는 알레프라고 하는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를 했어요. 원래 찍은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다른 앵글로, 다른 각도로 보여달라고 하면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캐리어에 카메라를 달았을 때 조명을 바꿔달라고 하면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저렇게 바꿔주고요. 물체 자체를 저렇게 바꿔주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2만원짜리 베이식 요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10개밖에 못 만듭니다. 제대로 만들려면은 9만원짜리 울트라 요금제는 가입하셔야 200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한 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가셔가지고 이제 한 번만 되니까 신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저도 해봤거든요. 잘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한 소식이에요. 드디어 구글 홈이 제미나이가 들어가서 더욱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자,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미나이 AI를 가정용 기기, 스피커라든지 디스플레이, 네스트, 스마트홈에 앞으로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부르는 명령어는 똑같은데 더 자연스럽고 복잡한 명령어까지 처리를 해주고요. 조명 어둡게 하고 온도 22도로 맞춰줘. 복합적인 명령어도 가능하고 브로콜리 삶기 적합함 타이머 설정해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실행을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구글 부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대화가 된다고 해요. 10월부터 얼리 액세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홈에도 드디어 제미나이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8월달의 주요 AI 소식들 묶어봤는데요. 이번 달에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소식은 무엇이었나요? 네, 8월달에 GPT-5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성능은 높아졌죠. 전 버전에 비해서. 특히나 이렇게 최대한의 성능을 갖다 쓰는 GPT-5 프로에서 파이썬까지 갖다 쓰게 되면은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정확도가 100%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월 200달러짜리 요금제를 가입하셔야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 수준의 과학적인 질의 응답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파워를 갖다 쓰게 되면은 89.4%로 이전 모델에 비해서 향상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딩에 있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오픈 AI사에서 이런 예시를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웹페이지 형식으로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적어 놓게 되면은 이대로 바로 게임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저렇게 바로 웹페이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해서 실행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 수준을 이제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로 명령해서 할 수가 있어요. 픽셀 아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드럼 시뮬레이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들을 드디어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실제로 되는지 저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아이들을 위한 영양소 관련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지렁이 게임 형식으로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지렁이가 죽고 좋은 걸 먹으면 계속 길어지는 형식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웹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코드를 짜줬거든요. 코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미리 보기로 바로 챗GPT 화면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몸에 안 좋은 거 사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크게 보면 보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다시 하기를 누르고 몸에 좋은 야채라든지 그런 걸 먹으면은 지렁이가 길어지는 저 게임을 만들어내는 걸 성공했다. 그리고 이거 다운로드 해가지고 웹페이지 클릭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이브 코딩이 확실히 좋아졌다. 자, 그리고 환각률이 이번에 GPT-5에서 떨어졌다고 하죠. O3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좋아졌는데 환각률이 높아졌잖아요. 이번에는 환각률을 확 줄였다고 하고 특히나 건강 상담에 있어서는 이 GPT-5에서 Thinking 모드를 썼을 때 환각률이 1.6%로 확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의학 상담을 믿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의학 연구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샘 알트만은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컴퓨팅 인프라의 한계에 따라 성능을 낮춰서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핑계인지 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달라진 건 뭐가 있냐면은 여러 모델을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라우터를 활용해서 AI가 필요한 모델과 기능을 알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챗GPT 플러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GPT-5로 전환된 직후로는 그냥 한 모델, 그리고 유료 가입자는 이게 Thinking 모드라고 하는 더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는 추론 모델, 요것 정도로만 간소화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 모델을 선택할 수 없어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선택권을 조금 더 줬습니다.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그리고 패스트 싱킹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켰고 없애버렸던 이전 모델인 GPT-4도 살려냈는데 이거는 굳이 왜 살려냈는가? 사람들이 GPT-5와 얘기를 해봤더니 답변이 짧고 덜 현실적이다. GPT-4는 친구 같았는데 GPT-5는 로봇 같다면서 살려달라고 다시 이용하게 해달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샘 알트만은 톤이나 페르소나 변경은 기능 변경 이상의 정서적 호환성 문제라는 걸 배웠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번 GPT-5의 특이점. 원래 예전에는 돈 낸 사람들만 먼저 새 모델을 이용하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풀어줬습니다. 대신에 유료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성능의 그 모델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게 $200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이런 차별점 정도만 뒀어요. 자, 그래서 이번 GPT-5의 가능성과 한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AI 서비스 경쟁에 따라서 최신 모델을 이제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공개를 해주더라. 그록4 같은 경우에도 무료 사용자들에게 지금 풀어줬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계속 이렇게 신모델 나올 때마다 가격 올리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경쟁 때문에 무료로 풀어주더라. 좋은 일이죠, 우리는. 자, 그리고 급격한 성능 개선은 없었다. 이게 혹시 메타라든지 그런 쪽으로 인재가 유출됐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인프라 부족 탓인지는 제대로 알 길은 없어요. 자, 그리고 보신 것처럼 GPT-4를 살려내라. AI에게 애착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너무 의존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질문을 했더니 샘 알트만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보이는 사용자는 1% 미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시할 때마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사용자 환경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에게 맞춰줘야 될지, 선택권을 줄여줘도 불만, 늘려줘도 불만. 그래서 샘 알트만은 수억 명이 쓰는 제품을 하루 만에 업데이트한다는 게 어떤 건지 배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환각률은 줄어들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나 바이브 코딩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누구나 진짜 말로 명령해서 복잡한 코딩을 하는 것도 곧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GPT-5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8월달에 있었던 로봇 뉴스들 모아봤어요. 신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제일 중요했던 소식은 중국에서 로봇 올림픽을 열었다라는 거. 자, 경기 하이라이트들을 모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400m 경주예요. 근데 성능이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특정 회사의 로봇이 유난히 빠르더라고요. 저 로봇이 압도적인 성능으로 저렇게 1등을 했고요. 다음 보실 경기는 100m입니다. 여러분들 100m 몇 초에 뛰세요? 여기서도 치고 나가는 로봇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로봇의 기록이 22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느리게 뛰는 사람보다 오히려 로봇이 빠르게 뛰고 있고 앞으로 사람 능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또 장애물 경주도 있었어요. 저렇게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유니트리의 로봇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저런 것들도 폴짝 넘어가면서 잘 이동을 하더라. 야, 이거 중국인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자부심이 엄청 났겠죠? 모든 로봇이 저렇게 잘 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막 쓰러지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꽤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잘하면은 칭찬하고 못하면은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전에 보셨던 로봇 격투기까지. 자, 이게 사람이 원격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요. 아예 동작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회가
중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작용을 했을까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많이 했을까요? 로봇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미래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멋진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유니트리 로봇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기록들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무려 7개의 금메달, 심지어 유니트리 로봇을 응원하는 팬덤까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야, 로봇에게도 팬덤이 생길 수 있구나. 이것도 좀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의 이 피규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꿈꾸는 빨래를 개는 모습을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수건을 사람이 갖다 주게 되면은 사람이 접어서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얘가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수건 하나 집어 들어가지고 펼쳐내고 있고요. 접으려면 저거를 다 저렇게 한번 털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편 다음에 접는 건데 너무 답답하게 느리긴 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얘네들은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수건을 접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건을 집으려다가 놓쳐가지고 다시 행동을 수정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다 접으니까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이 또 새로운 수건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도 얘는 불평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 속도는 느려도 괜찮다. 속도가 한 장당 약 22초가 걸린다고 해요.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직원들은 테스트할 때 참 로봇 괴롭히는 거 좋아하죠. 이렇게 스팟에 부품을 옮기는 건데 사람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렇게 옮기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방해를 합니다. 로봇을 마치 괴롭히고 있는 것 같지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자, 근데 동작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또 자연스럽다라는 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로봇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떨어진 거부터 저렇게 처리하는 모습도 재밌어요. 자, 그리고 또 샤프에서는 가정용 반려 로봇인 포켓토모라는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ナナミおはよう。今日は傘を持っていかなくても大丈夫そうだよ。ナナミが泣きたいときはミーヤがそばにいるからね。お仕事終わらないのかな。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동도 됩니다. 자, 여성이 지쳐서 들어왔을 때 말을 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이것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 꽤 괜찮겠죠.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아, 옷 입힌 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모아놓고 사진 찍는 모습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봇은 미어캣을 모티브로 한 대화형 AI 캐릭터 로봇이고요. 샤프의 독자 AI 기술인 CELLM 기반으로 음성 대화, 대화 내용까지 기억한다고 합니다. 표정은 없는 대신에 배의 불빛,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언캐니 밸리에 빠지지도 않고. 자, 앱과 로봇 대화 기록이 동기화된다고 하고 로봇 본체 가격은 40만 원, 그리고 서비스 이용료는 월 5,000원씩 내야 된다고 합니다. 11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와 비슷한 반려 로봇이 중국에도 나오는데 이건 좀 남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200만 원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로봇은 링동 로봇에서 출시를 하는 로봇이고 키가 56cm, 무게는 1.2kg, 소형 데스크톱 로봇이라고 해요.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외모, 목소리, 성격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카메라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황별 표정과 동작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게 가능하고 가격은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대화하고 외모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자, 이거는 조금 논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렇게 또 발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소식들 전달드렸는데요. 진짜 로봇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또 8월 달에 있었던 기타 주요 테크 뉴스들도 모아봤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글래스 소식이 많은데요. 레이벤보다 낫다고 메타가 다음 달 하이퍼노바 안경을 공개할 수 있을까? C넷에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이 차세대 스마트 안경 프로젝트 이름이 하이퍼노바였고요. 이거는 렌즈가 들어가요.
오른쪽 렌즈의 착용자에게만 보이는 작은 증강현실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어를 위한 신경 입력 방식의 손목 밴드가 드디어 함께 출시될 수도 있다. 고품질 카메라와 음성으로 작동하는 AI 검색 도구가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고, 독립적 기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기능을 보완할 기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기본 모델이 $800,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부터 출시가 될 가능성을 C넷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게 110만 원이면 메타 레이벤 안경보다 70만 원 정도가 비싼 것이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에서 또 AI 스마트 안경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쿼크 비전이라는 제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알리바바의 독자 AI 모델인 ON3가 탑재가 되고요. 내비게이션, 손짓을 이용한 PPT 제어, 대화 내용과 영상 정보 자동 저장 등의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리페이 기능이 내장돼서 안경을 착용한 채 결제도 가능하다. QR코드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결제하기도 진짜 쉬울 것 같아요. 결제하면 바로 결제가 되니까. 그리고 출시가는 역시 중국답게 꽤 저렴한 편이에요. 우리 돈으로 38만 원. 그리고 15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만든 제품도 있는데요. 하버드 중퇴생이 만들었는데 이것 좀 특이해요. 모든 대화를 녹음, 텍스트로 변환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외부 녹화, 녹음 표시 등 없이 은밀한 사용이 가능해요. 메타 레이벤 같은 경우는 뭘 찍고 있을 때 여기 렌즈가 빛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 안경은 디스플레이에 답변이 표시가 되는 건데 스마트폰 앱과 연동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 안경에는 자체 모델이 아니라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의 모델 엔진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카메라는 없고 마이크 디스플레이만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자, 제품명은 할로이고 우리 돈으로 약 35만 원에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아무 녹음이나 해도 괜찮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스마트 안경 소식은 여기까지고 또 중요한 테크 뉴스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영국에서 전기차 출력을 제한하고 기존 출력을 쓰려면 돈 내고 구독하라 라고 해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판매하는 ID3 퓨어 모델의 성능을 구독 서비스하는 걸 시행한다고 하고요. 원래는 최고 출력이 168마력인데 148마력으로 제한을 시켜놓고 구독 요금을 지불해야지만 168마력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이거 얄밉지 않으세요? 매달 가격이 39,900원씩 내던지 아니면 연간 30만 9천 원을 내야지만 활성화를 시켜준다. 이게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 BMW,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도 성능 구독 서비스를 시행했다가 굉장히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BMW는 열선 시트 구독하게, 벤츠는 뒷바퀴 조향 각도를 구독하게.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반응이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있는 성능을 돈 안 내면 못 쓰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큰데 이게 과연 일상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들어오게 되면 어떨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 UAM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고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 소식입니다. 두 공공공항 간 최초의 eVTOL 에어택시 시범 비행 달성 소식이에요. 자,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항에서 몬테레이 공항까지 약 18.5km를 12분 만에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항 간의 비행이 처음이라고 해요. 자, 조비에서 진행한 첫 번째 공항 간 비행이고 비행 중에 몬테레이 공항 주변의 공역에 진입해서 다른 항공기와 함께 비행을 했다. 조비가 상업 운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FAA의 인증을 위한 기체 최종 조립에 착수가 되었고 내년 초에 유인 비행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인증이 완료가 되면은 LA와 뉴욕시를 시작으로 상업 서비스 출시가 드디어 된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업 서비스가 드디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고 조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정점을 이제 얼마 전 7월에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투자 조언을 분석가의 글이 나스닥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회사는 현재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아서 매출이 0달러이고요. 148억 달러가 이게 그 정점을 찍었을 때 시가총액인데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연간 24대의 에어택시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게 좀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못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승객 4명이 5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0만 원씩 지불하더라도 2030년까지 수익 창출이 어렵다. 70만 원씩 받더라도 운용 대수가 얼마 안 되고 태울 수 있는 승객 수가 없다,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조비 에비에이션 주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발전은 하고 있는데 과연 수익화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테크 뉴스들 한번 모아드렸는데 어떤 소식이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네, 8월 달에 있었던 사회 변화 주요 뉴스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상당히 놀라웠어요. 원래는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가면 취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코딩 전공 학생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다라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입니다.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왜? AI 코딩 보조도구 확산으로 빅테크 기업에서 주니어 개발자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을 안 뽑는다. 컴퓨터과학 전공자 22에서 27세 실업률이 6.1%, 컴퓨터공학 전공자 실업률은 7.5%가 되는데 이게 같은 연령의 생물학 미술사 전공자 실업률 3%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거. 오히려 인문학 전공자들이 취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졸업생들이 그래서 치폴레나 맥도날드 같은 비관련 업종에까지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으세요? 또 달라질 것 같으세요? 이제는 컴퓨터공학이 아니라 다시 인문학 전공자가 뜨는 시대가 오려나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요즘 젊은 세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Z세대가 데이트 비용을 안 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남성이 53%, 여성 54%가 한 달간 데이트 비용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교 많이 하는 미국에서. 자, 이 보고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72%의 Z세대는 지난 12개월 동안 금융 건강 개선을 위한 행동을 취했다. 지출을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더 저렴한 식료품점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쪼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약 절반가량이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Z세대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친구들에게 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욜로족, 진짜 막 돈 많이 쓰고 그런 젊은 층들이 아니라 돈을 아껴 쓰고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쓰는 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것도 흥미로워요. 이건 한국의 사례인데 20대 사원보다 50대 부장이 더 많다라는 세대 역전 기사입니다. 자, 매출 기준 500대 기업, 12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전년보다 1.2%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0.6포인트 증가해서 오히려 50세 이상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두 연령대의 비중이 역전된 건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 원인은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퇴직 연령이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제2의 도시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너무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초중고 25%가 폐교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곳 중에 한 곳이 폐교 위험이라는 거예요.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은 최초로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가 버렸고요. 198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0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2020년 이후로 보자면 4년 만에 무려 9개의 학교가 폐교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학령 인구는 30만 명대가 붕괴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초중고 폐교하는 곳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제2의 도시마저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된다면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관련된 통계청 이 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제일 많이 인구가 줄어든 도시 광주 다음이 부산이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이거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래저래 사회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주요 뉴스들을 전달드렸는데
과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비를 잘 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전달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9월달 주요 뉴스들 모아가지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